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금리 FOMC 발표에 따른 변동성 추이에 연결적 구도관계가 좀 있다라는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발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마 그 발표보다는 변동성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요거 잘 보면 괜찮다라는 차원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예측치는 동결로 나와져 있는데 제가 봐도 동결이 될 것 같아요. 과거 시점에서에 따른 이런 FOMC가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어떤 방향성을 좀 보여주었는지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이 플러스 ETF 수급도 이번에 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쇼패팅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산 차트 기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도 보게 되면 대다수 이 숏에 있는 물량이 너무 많이 안 터지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롱과 숏이 교차되면서 가야 좀 원만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와주는데 롱만 많이 터져 주었기 때문에 방향성이 한동안 추세가 좀 올라가기 어려운 천산 차트에 따른 분석적 요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점도표 그 금리에 따른 발표 시점 대비마다 항상 약세를 보여줬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부분을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있었던 요 시점에서도 보게 되면 21일 기준점으로 요 구간 대비해서도 계속 약세를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요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2월 1일, 12월 14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자, 기준점으로도 여전히 약세, 횡보 약세를 좀 보여줬고 12월 14일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여전히 횡보 약세 추세로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그 전날, 그 훗날 기반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면 더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여전히 열려져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2일과 9월 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일, 9월 21일, 네, 9월 21일 요 구간 때도 여전히 약세가 나왔죠. 물론 작년에는 계속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연달아 좋은 퍼포먼스가 안 나왔다라는 게 거의 평균치에 거의 근접한다라는 걸 제가 일일이 하나씩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7월 27일, 6월 15일, 7월 27일, 7일, 예, 횡보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15일, 요 구간 때도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FOMC 일정이 구간대에 있을 때마다 변동성은 좀 있었고 그게 오히려 안 좋은 패턴이었으면 더 안 좋은 흐름을 더 많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한동안 계속 이렇게 갈 거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입장이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핵심 포인트는 1분기 부분보다는 2분기에 돌아오는 6월 달에 있는 모든 지표에 따른 발언적 요소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환점 포인트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이번 형태에서도 FOMC 부분에 따른 나머지 지수도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는 형태가 나왔던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대부분 이제 나스닥 지수도 여전히 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생각보다 안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형태는 고용 비용 지수가 이번에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첫 금리 인하 전망 추이도 9월에서 오히려 12월 달로 후퇴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2분기에 따른 데이터 값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던 이유는 이 데이터 값은 뭐 제가 뭐 이거 조작할 수가 없죠. 이 PMI 부분이 이제 둔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량이 준다라는 건, 제조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구매 여건도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동 지수, 노동 임금자 지표는 좀 더 살짝 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여름 성수기 구간 때도 어느 정도를 감안하고 예측치 추이보다는 좀 더 낮게 나와준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자, GDP 부분에 있는 기대값이 원래는 평균 2% 후반 정도에서 놀고 있다가 1%로 곧바로 추락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못해도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 향후 9개월에서 향후 12개월 내외에는 이 미국의 성장 동력도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자동차 산업 기반에 있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 기반도 생각보다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국에서 대부분 유치를 했던 구간대는 첨단 산업입니다. 그 되게 민감하거든요. 경기에 상당히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한두 달에 바로바로 영향을 꽂혀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한 6개월 정도에 있는 텀 또는 1년 텀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하반기 정도에 보게 되면 이제 연준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이제 빠르면 2분기, 이제 늦으면 저는 3분기 약간 넘어가는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좀 더 안 좋았던 패턴은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증권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지급준비금 잔고가 많이 쌓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고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선례적 투자가 어느 정도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투자 축소가 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 말을 좀 더 확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ETF까지도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잔고 추이가 오히려 많이 꺾였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제 MMF 자금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는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주거비는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1년적 추이인데 이제 어느 정도 멈췄고 이제 렌트비 지수도 어느 정도 내려가서 이제 지지부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분기 정도 추이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전빵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 지수 추이가 어느 정도 홀딩 횡보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니 제가 만약에 연준 위원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이 횡보 추이가 계속 유지만 되어준다고 하면 약간의 이제 이런 발언적인 요소로 이제 분위기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갈 거냐 약하게 가져갈 거냐에 따른 입김 조절로 그냥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재무장관도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이라고 이제 코멘트를 날리면서 임금이 더 올랐다. 그 대신 그 구매력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애단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들렸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들렸는지는 또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ETF 플로우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블랙록에 있는 추이가 24일 기준점으로 여전히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냅다 공매도 물량이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숏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이제 여기 이걸로만 보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물량이 좀 많이 안 들어오네라고 하면 좀 자신감 있게 더 때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현물 ETF 기간대도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기다리자 라는 추이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너무 안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시장이 계속 뭐 자금이 안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면 저도 좀 수긍을 하고 여기서 시즌 아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이런 산하기관의 펀드들이 ETF 부분에 노출하고 신청을 해서
계속해서 은행들이 요 저렴한 구간대에 이제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 이게 바로바로 꽂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움직임과 또 자금이 어떻게 또 들어오고 있냐, 이거를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쪽이 이렇게 유나이티드 뱅크, 스톡야드 뱅크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쁘진 않는다. 그리고 블랙록 업계 리더들과 비트코인 투자 논의를 좀 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그런 로드맵 구간에 있는 추이와 그 다음에 투자에 있는 상품군을 어떻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홍콩의 보세라 펀드가 약간 좀 기대감을 꺾이는 형태로도 뭐 작용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물량이 적더라도 일단 늘어난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록의 이제 번들, 이 번들도 이제 최대 온체인 머니마켓까지 키워놨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제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 안 되더라도 난 그냥 그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약세를 보여준다고 하면 블랙록이 됐다. 그 다음에 기타 우리의 친한 형들이 많이 있죠. 그런 형들의 또 입김이 트윗에서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포인트는 진짜 이게 시즌이 아웃되었다라고 하면 이 베이스 체인 부분도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시즌 아웃인데 여기서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지금 구간대가 왜 이렇게까지 많이 이제 패닉셀이 많이 나오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한 번 더 정리를 드린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옛날에 비트코인에 있는 추이로만 보시면 안 되고 채산성에 따른 추이의 부담 요소가 분명히 작용한 측면은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이제 라이엇 블록체인에 있는 한 애널리스트가 작성했던 보고서 내용 일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채굴 보상 비용이 좀 더 늘어나서 채굴자의 15%가 불가능한 이익에 좀 폐쇄가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서에 따른 수익성이 이제 BRC20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룬, 새로 생긴 룬 쪽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어주지 않으면 수익성이 내기가 좀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양날검인데요. 이제 반감기를 거치고 채굴 회사들도 이제 재정비를 하고 가져가고 있는 중에 여기에서도 룬이나 BRC20이 힘이 빠져나간다,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 더 세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조정 국면은 이번에 그 BRC20하고 그 다음에 룬, 둘 다 어찌 보면 민코인입니다. 민코인에 따른 영향성 때문에 좀 조정폭이 커진 배경이 있다. 나머지도 거의 다 민코인으로 인한 성장 동력 추이와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합의 메커니즘을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처 구간에 있는 애들이 일부 청산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디파이가 좀 더 많이 약간은 좀 쉬어가고 있는 패턴의 약세를 좀 감지를 해서 오히려 숏배팅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형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디파이도 늘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이 구간 4월 달은 어찌저찌 좀 약세로 갔지만 5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인 지수가 좋아야 됩니다. ETF 물량이 들어오려고 하면 지수가 좋아야 되고요. 변칙과 변동성이 있는 이 구간대까지는 대부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넣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염두를 하면서 볼 필요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달 구간대가 되었으니 여전히 5월달에 있는 성적표는 어떻냐? 대부분 통상적으로는 어찌 보면 딱 반반 갈리게 되는 5월달인데, 통상 4월달이 좀 좋게 마무리가 됐으면 5월달도 조정폭은 생각보다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 5월달
일단 두 자릿수로 4월달 일단 두 자릿수로 끊었기 때문에 5월달도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5월달에 ETF 3월달만큼의 있는 유입 비중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BRC20이나 그다음에 룬에 대한 소식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비트코인에 있는 전환 시점이 나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에 따른 단독 호재에 있는 내용이 먼저 나오든지 이런 형태가 나와야 좋은 분위기로 다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점으로는 1억을 찍었지만 이 구간에서도 이제 과거의 전고점만큼에 있는 가격대만큼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장기적인 패턴에서는 여전히 괜찮은 가격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전히 내려갈 때는 무섭다라고 못 사고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갔다라고 못 사고 이런 것 대비보다 본인의 기준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급락이 나올 때마다 주워보는 패턴은 여전히 그것도 적립식 패턴은 여전히 여러분들 장기적 투자 수익률로 보았을 때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증명을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건 마이클 셀러 형과 돈나무 누나가 어차피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뭐 빼박이죠. 무작위성을 참고로 돈나무 누나는 트레이닝을 거쳐서 매입을 했던 사람이고요. 트레이닝이 거치지 않았던 마이클 셀러는 무작위 패턴으로 매입을 해서 장기 투자를 했던 성과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기법을 우리는 다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들에 따른 그런 행동 패턴 부분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즉 장기 투자는 그리고 매우 저렴한 가격대에 무서워하지 말고 접근을 하면 좋은 결과물이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정 구간대가 세게 나왔을 때는 항상 레버리지 ETF도 적절하게 쓰면서 비율 조정을 하면서 현물에 있는 비중하고 1.5배를 맞춰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열어두면서 투자를 해보자 라고도 이야기를 항상 드렸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